지금 전 세계 경제 지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대한민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졸이는 순간일 겁니다. 국제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제2의 대공황전이라는 무시무시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편적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연간 수출액이 약 60조 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인의 저력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반도체와 방산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으니까요. 외신들도 한국의 이런 독보적인 적응력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 없는 새로운 경제 연맹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인도가 19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배경에는 미국의 독단적인 경제 압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이번 협정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결합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미들 파워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생존로를 찾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오군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가들은 현재 상황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빅뱅의 순간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공급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는 미국 일변도의 시장에서 벗어나 인도와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K경제 벨트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민간 합동으로 첨단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제조 인프라와 IP 솔루션은 이제 전 세계가 탐내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국가 간 결속을 다지는 핵심 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이후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적 신뢰도와 가성비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도 한국의 초고속 납기 능력과 커스터마이징 기술에는 경의를 표할 정도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키우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닌 철저한 준비의 결과입니다. 결국 지금의 혼란은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과 같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거세질수록 우리에게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명분이 생기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넘어 첨단 기술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림 없는 원칙과 과감한 혁신을 이어간다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판을 짜는 주역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끈기와 지혜가 집약된 K솔루션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게 쌓으며 성벽 안으로 숨어버릴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가장 정교한 열쇠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유럽과 중동의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비하가 하나 있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내건 조건이 무려 자국 내 생산시설 100% 이전이었습니다. 국내 많은 분들이 유럽에 우리 방산무기의 공장을 지으면 기술이 유출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타국에 공장을 지을 때는 핵심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중요 부품은 한국에서 가져다 쓰거나 미국처럼 블랙박스 처리하여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럽 현지에 한국 방산 생산 시설을 채운다는 건 단순히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 K방산 생태계의 유럽 이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세 장벽과 물류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현지 생산은 부품 공급망을 장악해 유럽 내 표준 규격을 한국형으로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로 라인이 깔리면 향후 수십 년간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 사업까지 독점하게 되어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가 끼어들 틈을 아예 차단하는 거대한 기술적 세기를 박는 셈입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한 대 가격이 약 135억 원을 훌쩍 넘길 때 우리는 그 절반 가격인 70억 원대의
압도적인 성능과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한 K2 흑표 전차를 내놨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국방체계 자체를 우리 기술로 통째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이런 한국의 약진에 가장 당황한 건 사실 미국의 방산 거물들입니다. 외신 매체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파괴적 혁신자로 등극했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느린 납기 시스템이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주문하면 인도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항구에 내립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빨리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대한민국 특유의 초정밀 공급망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폴란드 수출 당시 현지 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납기 속도를 보고 이건 마술이다라고 극찬했던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 중인 KF-21보람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국뽕이 차오르다 못해 넘칠 지경입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인 A4 레이더 통합 기술 전수를 거부했을 때 전 세계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단 4년 만에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 초음속 전투기 제작국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현재 KF-21의 대당 운용 비용은 미국 F-35의 약 3분의 1 수준인 시간당 1,300만 원대로 예측되는데 이는 고물가와 관세 전쟁에 시달리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프랑스의 다소나 영국의 BAE 시스템즈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적 우월성을 인정하며 공동개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에서 실익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축에 바로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도와 유럽에 밀착을 두고 러시아 전쟁 자금을 대주는 격이라며 비난 섞인 우려를 표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통제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틈새를 놓치지 않고 인도와는 IT 에너지 협력을, 유럽과는 첨단 방산 그린 에너지를 묶어 거대한 경제 연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가 인도 유럽 FTA 벨트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미국 관세로 인한 손실액의 1.5배에 달하는 약 90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닫아버린 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륙으로 나가는 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생존을 구걸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의 쌀과 방산이라는 안보의 방패를 동시에 진 유일한 국가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한국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진화하는 생명체 같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혁신의 DNA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센 파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특유의 유연함과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7일 미국 핵잠 생산 의심 영상입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떠드는데 도무지나 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핵잠수함 생산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동맹국의 협조를 강조했는데요. 수상함보다는 조금 형편이 낫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중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이 미국을 앞지른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단순히 머릿수로만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미 해군 정보국은 현재 중국이 신규 건조 중인 전투함은 대부분 대함, 대공, 대잠 능력을 갖춘 최신 다목적 함정이며 기술적으로 미국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잠수함 전력을 구성 500척의 함대를 꾸리겠다는 2045년 전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현재 핵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는 영상에 나온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일렉트릭 보트 조선소와 헌팅턴 잉걸스사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들 뿐인데 이 거대 조선소가 영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주력 잠수함인 버지니아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량을 2028년까지 매년
1.2척에서 매년 2척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헌팅턴 인걸스,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생산량은 연간 겨우 1.1척에서 1.2척 수준입니다. 신규 건조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수리, 정비 능력도 형편없습니다.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인 보이시함은 정비를 받으러 2017년 부두에 정박했지만 2025년인 현재까지 여전히 조선소의 발이 묶여 있는데요. 언제쯤 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미국의 핵잠 건조 능력이 제궤도에 오를 수 없는 지경인데요. 사실 미국이 기술 유출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편하게 생산 능력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오커스의 일원인 영국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핵 잠수함, 그것도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4척이나 보유 중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건조 능력을 갖춘 영국의 한 조선소인 BAE 시스템즈의 베로인 퍼니스 조선소가 작년 말 대형 화재로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이 도움을 요청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 정보국과 미 의회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잠수함 산업기지의 무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미 해군과 조선업체, 미 의회, 미 해군 정보국은 SIB가 수량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 추진 공격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자체 수요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미국이 오커스의 뒤까지 봐준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은 영국과 호주의 정상을 샌디에이고로 불러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양도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 협정 내용에 따라 호주는 2030년대 초까지 미국이 건조한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이후에 추가로 2척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요. 즉 2032년이 되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약속한 버지니아급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鋭의 핵 추진 잠수함이자 동시에 최강의 해상 전력 중 하나입니다. 블록5 기준으로 전장 140m, 전폭 10.3m, 수중 배수량은 1200톤에 육박하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층짜리 아파트 한 동과 엇비슷한 크기이며 사거리 1700에서 2500km에 달하는 UGM-109 토마호크는 물론이고 UGM-84 하푼, 마크 48 중어로해 등 65개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진짜 위력은 바로 동력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원자로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제한 없는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급 원자로 코어의 예상 수명은 33년으로 보급만 이루어진다면 33년간 해저에서 적의 심장부를 정조준할 수 있는 셈인데요. 중국이 극렬하게 오커스 협정에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발표가 있고 단 이틀 뒤 중국은 항구 15를 이용해 미국이 호주를 이용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심지어 핵잠수함 도입이 호주를 유령의 집으로 만들 것이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 영국, 호주연합, 오커스 자체가 중국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태평양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중국을 틀어막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을 건네준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호주에 판매한 버지니아급은 핵 추진 잠수함이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호주 내부에서도 호주가 보유할 버지니아급은 순수하게 재래식 무기 체계로 무장할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핵 잠수함의 도입 자체가 비핵 국가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NPT 위반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더라도 버지니아급 핵잠의 원자로를 통해 1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계산법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6척 이상의 공구사형 핵잠수함을 운영, 여기에 핵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능이야 미국이나 영국의 핵잠수함에 못 미친다고 해도 장기간 심해 작전에 가능한 핵잠수함의 특성상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침해할 만한 실질적인 위협일 텐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심각한 소음 문제로 이동 경로를 우리 해군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구사형을 기준으로 중국산 핵잠의 소음도는 120dB 5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포착이
생각이 가능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바닷속 어딘가에서 핵무기를 품고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존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호주 모두 핵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 핵잠수함 생산 능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계획처럼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술했지만 현재 미국은 원래 목표였던 연간 2척의 생산량을 달성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1.1에서 1.1을 오가는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33척이라는 장기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 핵잠수함의 정비 역시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202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의 통계 기준 세계 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0.1%에 불과한 미국은 대한민국의 힘을 빌려 중국 견제와 자국 조선업 부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 하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전쟁 이후 수출 위주의 전략으로 무한 경쟁에 돌입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28.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한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선박 대부분이 고부가 가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계 1위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절박하게 한국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내부엔 여전히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자문위원 제이크 설리반은 전투함정의 경우 미국 내 설계와 제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과거의 영광, 조선업 강국으로 재부상할 수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며 기술자의 연봉을 올려준다고 해도 수급이 어려울 만큼 기술력에서도 대한민국에 뒤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조선업계가 병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의 강성조선선호조협회는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으로서도 핵잠수함은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우리의 수구원 사업이었으며 미국으로서도 한국이 핵잠수함으로 중국을 최전방에서 막아준다면 호주의 핵잠수함을 넘겨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 역시 전술 핵잠수함 38척에 전략 핵잠수함 11척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현재 디젤 잠수함 22척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삼국 군사동맹 오커스에 일본이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핵잠 보유 역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에 이어 호주까지 핵무장이 예정된 마당에 북한까지 자신들의 첫 번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으니 대한민국의 비핵화 명분은 더 이상 실리가 없는 이상에 가까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0개 발사관을 가진 김군옥 영웅함을 활용 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전술 핵무기를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76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핵 탄두까지 쏠 수 있는 SLBM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엄청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대잠무기 체계의 개발을 위해 각고의 노력 중이지만 사실 핵잠수함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핵잠수함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며 이를 위해선 미국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일 텐데요. 양국의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부디 그 선택이 늦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동시에 숨을 삼킨 시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은 이 사안을 국가안보 이슈로 규정하며 긴급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게르마늄은 몸에 좋은 광물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적외선 센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첨단 군수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전략 광물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흐름이 갑자기 막혀버리자 그 충격이 한국의 군사 분야까지 그대로 번져갔기 때문입니다. 게르마늄은 고순도 기준으로
기준으로 연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요성만큼은 어떤 무기체계 부품보다도 결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군사전문지에서는 중국의 공급 비율이 68%에 달한다는 사실을 반복해 언급하며 세계 공급망이 사실상 한국과에 붙들려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유럽경제지는 불과 2년 사이 가격이 5배까지 솟구친 통계 자료를 곧바로 헤드라인에 걸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첨단 무기 운영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적외선 탐지 장비와 광학 센서가 핵심인 서방의 정밀 유도 무기 체계는 게르마늄 수급 불안이 곧바로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도 이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게르마늄의 약 90%를 중국에서 들여오던 구조였고 이 숫자는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도 이미 수년째 우려의 대상으로 지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방산 전자광학 장비의 국산화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었지만 그 기초 소재를 여전히 외국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현실이 고질적 한계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국내 일부 연구진은 이미 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준비해왔지만 실제 생산 라인을 갖춰 안정적 공급까지 해낼 수 있으려면 최소 수년이 필요한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해외 언론이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정밀 추출 기술이 갑작스럽게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도의 게르마늄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통제 발표 이후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연구 인프라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철제련 부산물 속 게르마늄 농도가 평균 80ppm 이상이라는 사실을 수년 전부터 정밀 분석해왔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 산업 패슬래그가 보통 10ppm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추출 가능한 양만 계산해도 연간 잠재 생산량이 15톤 이상으로 한국의 연간 소비량 10톤을 넘는 구조였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연구 자료를 보며 크게 놀란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장벽은 추출 효율이었습니다. 기존 전 세계 표준 공정은 산, 알칼리 순환 정제 과정을 20단계 이상 반복해야 했고 최종 회수율은 40%가 한계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 회수율을 65%까지 끌어올렸고 공정 단계를 14단계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개선폭은 실제 산업에서는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수준의 성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으로 고순도 게르마늄을 1kg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었다면 한국 공정은 130만에서 140만 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확보되면 공급망 충격이 오더라도 한국은 가격 변동 없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정제 단계에서 더 눈길을 끈 건 순도였습니다. 군사용 적외선 센서에 사용하는 게르마늄은 99.999%, 즉 ON 기준이 필수입니다. 4N인 99.99%만 되어도 민감도가 2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부산물 기반으로도 ON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는데 부산물 추출 기반으로 ON까지 올리는 기술은 기존 중국과 독일 업체들도 상업적으로 안정화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정제 설비의 불순물 제거율을 99.99996%까지 끌어올렸고 이는 ppm 기준으로 0.04 ppm 미만 불순물 수준이었습니다. 군사 적용을 고려하면 이 수치의 의미는 더 커집니다. K2 흑표전차의 열영상 감시 장비 한 세트에 들어가는 게르마늄은 약 250g 전후이고 K9 자주포의 사통 장비에는 150g이 사용됩니다. FA50 표적 장치에는 약 400g이 들어가며 L-SEM 장거리 요격 체계의 고성능 센서는 한 발당 1kg에 가까운 게르마늄 기반 렌즈와 센서가 들어갑니다. 한국이 연간 10톤을 자체 확보한다면 흑표전차 기준으로 약 4만 대, L-SEM 기준으로 수천 발을 커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는 해외 공급 중단 시 한국 방위 산업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공급 안정성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68%를 차지하고 그 뒤를 독일과 러시아 등이 따르지만 이들 국가의 연간 생산량은 1위 톤 수준입니다.
한국이 생산 계획대로 12에서 15톤 규모를 확보하면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 다음으로 큰 생산국이 됩니다. 전 세계 게르마늄 시장이 연간 약 150톤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비중은 약 8에서 10% 수준으로 올라가며 전략광물 분야에서는 매우 큰 지분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는 이 수치를 보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 기술의 확장성입니다. 이번 공정의 핵심은 온도 압력 변화에 따른 희소금속의 선택적 분리 기술입니다.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로는 갈륨과 인듐 같은 전략 광물도 부산물 정제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갈륨은 중국이 90% 이상 공급을 장악하고 있고 이는 레이더 송수신 모듈의 필수 자원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공정의 확장 버전을 확보하면 에이사 레이더 핵심 소재까지 국산 공급망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KF-21, LSAM, 지대공 레이더 등 다수의 핵심 무기체계의 즉각적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해외 언론도 군사적 의미를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이 게르마늄을 비롯한 전략 광물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경우 K방산 패키지 수출이 더 강력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무기 수입에서 가장 꺼리는 변수는 공급 안정성입니다. 부품 하나라도 수급이 막히면 전력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는 플랫폼, 탄약, 전자광학, 정비까지 모두 국산화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 수급 안정성까지 확보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무기 플랫폼 성능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고 여기에 소재 독립성까지 확보되면 서방 전력 체계의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름이 다시 세계 언론 헤드라인에 박힌 이유는 단순한 기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게르마늄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전 세계를 흔들던 그 순간 모든 나라가 공급난에 허덕이는 동안 한국만은 정반대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서방 국가도 구현하지 못한 영역이었고 한국이 전략광물 독립의 첫 단추를 스스로 끼웠다는 의미였습니다. 국내 분위기는 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입 차단과 가격 폭등으로 침체되던 산업이 한국의 기술 발표와 함께 단숨에 반전됐고 2028년 이후 연간 10톤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해외 언론은 한국이 자급을 넘어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했습니다. 방산업계는 즉시 이 기술의 군사적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영상 장비, 레이저 표적 장치, LSAM 탐지 센서 같은 핵심 장비에 들어가는 전략 소재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중국이 전략 광물로 세계를 압박하던 그 시점에 한국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문을 열어 젖힌 장면은 해외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위기에 맞닥뜨릴 때 한국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정확하게 기술을 쌓으며 결국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소재 확보 국가가 아니라 공급망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중심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7월 21일 중국 현재 상황 시진핑 척결되는 이유 영상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는 유례 없는 대격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전역, 그것도 핵심 성시 16곳을 한꺼번에 덮친 대대적 사찰 때문인데요. 이것이 시진핑 체제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CCTV 등 관영 매체에서는 단기간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의 근간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다는 신에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찰의 대상은 베이징, 상하이, 텐진 등 중국의 정치 경제적 심장부이자 시진핑이 오랜 기간 쌓아올린 인맥의 근거지입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사단의 핵심 그룹입니다. 즉 시자주인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권력 기반이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신장, 산둥, 푸젠과 같은 지역들은 시진핑이 직접 근무하거나 가족과 같은 측근 인맥이 뿌리내린 곳이어서 이번 사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5년 베이다이어 회의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동시다발적 사찰은 중국 내부 권력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호탄입니다. 최근 신장에선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마식루이 전 서기가 갑작스럽게 해임되고 그 자리에 왕치상 계열의 새로운 인사가 임명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푸젠, 산둥, 심지어 펑리위안 여사의 고향까지 포함된 이번 조사 대상은 그동안 철옹성이었던 시진핑 인맥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찰이 단순히 행정, 부패 척결 차원을 넘어 실제 권력 기반의 인사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군산복합체의 운영 시스템까지 전방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사찰팀이 3개월간 각 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과거 시진핑의 측근들이 절대 권력으로 군림했던 지역마다 철저한 인사검증으로 숙청성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초대형 권력 청소의 현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이번 대규모 사찰 작전은 겉으로 보면 부패 척결이나 관리기관 강화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사단을 근간부터 해체하는 초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중앙사찰팀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준비 기간 끝에 7월 말부터 각지에 배치됐고 앞으로 3개월 동안 현지 간부진, 당위원회 그리고 부성급 도시에 이르기까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전방위 감찰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이 바로 이번 사찰 대상지 중 상당수가 바로 시진핑 주석의 절대 충성파인데요. 이들을 일명시자 주인 세력의 핵심 근거지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찰은 중국 권력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줄줄이 연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 부총리 등 최고위 간부들의 정치적 입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은 각각 1, 2, 천진, 황밍 등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인사들이 현재 당석이나 성장을 맡고 있습니다. 푸젠, 산둥, 신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최측근들의 봉어지이자 시진핑의 가족 인맥까지 촘촘히 얽힌 곳입니다. 여기에 신장에선 이미 마식루이 전 서기가 돌연 해임됐는데 그 후임으로 임명된 천시호장 역시 기존과 전혀 다른 정치 라인 출신이어서 시자주인 전체에 주는 경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격 숙청 신호탄이 떨어졌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베이다이어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권력 설계도와도 같은 비공개談판의 무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로와 현직 지도부가 한 해의 노선을 조율하고 물밑 갈등을 봉합하는 공간에 머물렀다면 올해 회의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회의장 인근 경계가 대폭 강화되고 열차와 역 주변엔 무장경찰과 공안의 검문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다이어로 향하는 보안 노선 자체가 6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정도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사찰이 실제로 중국 내부 권력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벌어진 간부대거 해임과 군산복합체 감찰도 중요한 군사적 시그널입니다. 이런 조치가 본격화되면 중국의 각 지방군사위원회, 국영방산위협, 심지어는 군산복합체 라인까지 권력의 흐름이 한꺼번에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 생산건설병단 산하의 각급 단위에서 간부 해임이 줄을 잇고 부패 혐의와 비위 연루 인사들이 속속 법적 처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던 마식루이 이후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군사, 행정, 정치 세력 재편이라는 측면에서도 단순한 감찰 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 내 사찰, 숙청, 인사 재편은 베이다이어 회의를 기점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중국 내부만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베이다이어 회의의 최종 결론에 따라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권력 충돌은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공안과 군부 개혁파의 정면 충돌 가능성 등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도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찰팀의 투입 이후 각 성의 핵심 간부들은 줄줄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게 됐고 그들의 업무와 행정은 정상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힘든 수준까지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 전체가 당 중앙의 명령 한마디에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것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군산복합체와 방산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장 생산건설병단 소속 각종 방산공장과 산둥푸젠 지역의 국영기업들은 사찰팀의 집중조사를 받으면서 기존 권력에 힘이 빠지고 새로운 인사와 노선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둥은 특히 펑리위안 여사의 고향이자 시진핑의 측근 리잔수가 장악했던 지역이기에 이번 감찰과 인사재편의 칼날이 상징적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또한 과거 시진핑과 샤먼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치국 상무위원, 부총리, 공안부장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고, 이는 사실상 시진핑 사단 전체에 대한 불충분시, 즉각 숙청이라는 새로운 룰이 도입된 셈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각 지역 방산 군사산업에도 파급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신장 생산건설병단에서 이미 간부 해임과 군산복합체 감찰이 현실화되며 기존 군수품 조달과 생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5차 6차 검열을 통해 신장 생산건설병단 14단, 1사단 사연대 등의 당위원, 정치위원이 줄줄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모두 그 연장선입니다. 특히 시진핑이 추진해온 군수산업그룹의 핵심 인물들까지 감찰 대상으로 올라서며 이 지역의 방산군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중앙군의 지휘체계와 기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환경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 군부와 공안 내부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대립하게 될 경우 내부 분열을 외부 적대 행위로 전환하려는 압박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결론 도출 방향에 따라 공안부 장여샤를 중심으로 한 군부개혁 세력이 시진핑 진영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의 군사정책은 한층 더 불확실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권력 균열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긴장 고조를 통해 내부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방향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중국은 16개의 핵심 성시와 자치구를 동시에 뒤흔드는 초유의 사찰 작전을 통해 시진핑 체제의 권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신장에서는 시진핑의 핵심 측근이었던 마식루이가 해임되자마자 바로 후임의 비시진핑 계열 인사가 들어서면서 그간 중국 정치의 철옹성이었던 인맥 피라미드가 곳곳에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절대 권력에 모든 것이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시그널입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는 베이다이어 회의를 기점으로 중앙과 지방, 원로와 현직, 군부와 공안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견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권력투쟁과 숙청의 군사적 파급 효과입니다. 첫째, 중국 내부의 혼란이 심화될수록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내부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가 미중 전략 경쟁의 진짜 전장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중국 내에서 권력 구조가 재편되면 군산복합체와 방산 프로젝트의 방향성, 자원 분배, 심지어 무기 배치와 개발 전략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의 충성도와 위계 질서가 무너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군사적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군사 시위와 정보전 확대입니다. 실제로 베이다이어 회의가 강경파 중심으로 결론이 날 경우 중국 군부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훈련, 미사일 시험 발사, 정보전 작전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규모 사찰은 중국의 한계 효용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중앙의 지시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집행력을 갖고 있는지, 각 지역의 저항과 협조, 그리고 실제 군사산업과 방산기술 체계가 권력투쟁의 와중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두가 검증 대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흐름을 객관적 데이터와 실시간 첩보, 그리고 내부 인사구조의 미세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선제적 전략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안일함을 경계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여 한반도 내의 철저한 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국 에너지 정책을 오래 추적해온 해외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최근 공통적으로 등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이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원자력 정책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멈춰왔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개념 역시 실험실과 보고서 안에서만 존재하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신규 원전 300기가와트급 전력 확충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대형 원전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을 핵심 수단으로 명시했습니다. 해외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전력 정책에 축을 깔아엎는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변화의 출발점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 증가했고 일부 주에서는 전력망 증설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력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기존 화력과 재생에너지 조합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지점에서 소형 모듈 원전이 다시 호출됐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은 소형 모듈 원전이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인프라 장비로 재정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소형 모듈 원전은 설계 경쟁이 아니라 제작 역량 경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원자력 전문 매체들은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의 최대 병목으로 대형 단조품 공급 능력을 지목했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와 핵심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단조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고 공정 하나에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설계보다 먼저 제작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정 자체가 무너진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지와 에너지 전문지는 공통적으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프로젝트들이 한국의 중공업 기업을 전제로 일정표를 다시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조품 제작 경험, 대형 원전 공급 이력, 그리고 납기 신뢰도까지 숫자로 검증된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대형 원전 주기의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국가이고 원자로 용기 단조 경험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겹쳐졌습니다. 미국 정치권 소식통을 인용한 해외 보도에서는 공화당 진영이 소형 모듈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산업 재건의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 역량이 부족한 영역을 동맹국 공급망으로 보완하는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핵심 후보로 한국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이미 계약과 일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온 평가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기업과 체결한 16기 분량의 핵심 단조품 예약 계약이었습니다. 해외 원자력 전문 매체들은 이 계약을 두고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이뤄진 매우 이례적인 선점 계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상 원자로 한 개에 필요한 단조품 제작에는 최소 3년 이상의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한 번에 예약했다는 것은 설계가 아니라 실제 설치 일정이 이미 확정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모입니다. 16기는 시범이 아닙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초기 배치 물량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내 산업단지와 대형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외 언론은 이 계약을 계기로 소형 모듈 원전이 드디어 설계 경쟁을 끝내고 제작 전쟁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면을 한국적 시선으로 다시 보면 감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원전 강국이었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늘 설계나 시공 일부를 맡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 구조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작이 한국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국 시장이 먼저 한국의 손을 잡은 셈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깊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수주가 아니라 누가 글로벌 원전 생태계의 중심에 서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은 지금 설계 경쟁이 아니라 물리적인 생산 능력을 둘러싼 현실적인 전쟁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해외 원자력 산업 분석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숫자를 제시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 한 기를 실제로 가동하기까지 필요한 핵심 단조품 제작 기간은 평균 30개월 이상입니다. 설계 승인보다 제작 착수가 더 오래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 병목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계도 종이 위에 남게 됩니다. 미국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전면으로 부상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확보한 16기 분량의 단조품 예약 계약은 단순한 기자재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 원전 업계에서는 이 계약을 일정 고정 계약으로 분류합니다. 즉, 해당 물량은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될 수 없고 제작 일정 또한 이미 프로젝트 전체 로드맵에 반영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이 계약을 기준으로 엑스에너지의 텍사스 산업단지 프로젝트와 워싱턴주 공공전력 프로젝트 일정이 동시에 구체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텍사스 지역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한 기당 약 80메가와트급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대형 데이터 센터 두 곳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강점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경험을 기준으로 연간 수백 톤급 단조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온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연간 생산량과 납기 지연 문제로 프로젝트 일정을 수정하는 동안 한국은 평균 납기 준수율 95% 이상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원전업계에서 사실상 신뢰 지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미국 프로젝트들은 설계보다 먼저 한국의 제작 슬롯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공장 투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창원의 소형 모듈 원전 전용 생산 라인을 별도로 구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최대 60기 주기기 공급을 목표로 설비를 확장 중입니다. 해외 산업 전문지들은 이 투자를 선제 베팅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리기 전 단계에서 설비를 먼저 깔아두는 전략은 실패하면 타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미국 시장 내부에서도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일정이 보장됐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구조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산 해결료와 농축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 제작 파트너를 넘어 연료주기 협력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기업들과 농축과 연료 가공 관련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원자로 하나를 파는 구조가 아니라 운영 기간 수십 년에 걸친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소형 모듈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선택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술 수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유럽은 기술은 갖췄지만 제작 속도와 비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형 원전에서 이미 검증된 공급망과 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 소형 모듈 원전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전 산업 분석가들은 한국을 두고 이미 대형 원전으로 실전 경험을 쌓은 국가가 소형 모듈 원전으로 내려오는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과정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오랜 축적이 깔려 있습니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원자로 용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은 수천 회의 단조 테스트와 파괴 시험을 반복해왔습니다. 일부 단조품은 설계 변경만으로 수개월의 추가 공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엔지니어들은 미세한 두께 오차와 열 처리 곡선을 놓고 밤샘 검증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발주처들은 결과로 확인합니다. 사고 없이 지연 없이 일정대로 납품된 기록이 쌓이면서 신뢰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설계 경쟁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는 국가는 제작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작 능력을 이미 실물 계약으로 증명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기 수준 뉴스로 소비될 성격이 아닙니다.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한 위치는 글로벌 원전 산업의 축 이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분리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생산, 일정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국가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인공지능 산업,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 안에서 한국은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외교적 수사나 정치가 아니라 계약서와 공정표로 증명된 관계입니다. 이미 제작 슬롯은 배정됐고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며 일정은 고정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확장 속도입니다. 초기 16기를 넘어 60기,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급 구조를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표준이 결정됩니다. 한국이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원전은 다시 한번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산과 반도체에 이어 에너지 영역에서도 한국이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4일 한국 미국과 5대5로 핵연료 생산한다 영상입니다. 해외 안보 분석가들이 이번 사안을 주목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핵연료 체계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능력과 핵연료 공급망의 안정성에서 두 나라가 갖고 있는 수치적 격차는 이번 5대5 동업 제안이 왜 파격인지 설명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우선 미국은 전 세계 전농축 우라늄 시장 점유율이 약 27%이며 핵잠수함용 고농축 연료까지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소수 국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전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고 있고 국가별 의존도는 러시아 30%, 미국, 캐나다, 유럽을 합치면 약 60% 수준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공급 구조 때문에 한국 원전 24기 운영에 필요한 연간 5,000톤 급연료 저장 시스템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제안을 공급망 공동 설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농축 능력을 보면 격차는 더 극명합니다. 미국의 민간 농축 용량은 연간 1,000만 SWU 수준이며 군사용 농축은 별도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돼 총합은 국제적 비공개로 묶여 있지만 사실상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일본의 민간 농축 능력은 7만 SWU 내외로 미국 대비 1%도 되지 않고 한국은 법적으로 농축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SWU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 공백을 미국이 동업 형태로 채우려는 움직임은 에너지 시장과 군사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이 농축시설을 운영할 경우 미국 연료 사용국 30개국에 대한 추가 공급을 공동으로 맡을 수 있게 되고 이 구조는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공급망 주도권을 공동으로 재편하는 형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에서도 두 나라의 차이가 선명합니다. 미국 핵잠은 평균 농축도 90% 이상의 HEU를 사용하며 30년 이상 교체 없이 운영되는 장기 연료 모듈을 채택합니다. 반면 한국이 계획 중인 원자로는 LEU 기반 최대 농축도 20% 이하의 국제 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어 기술적 안전성과 비확산성을 동시에 맞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유럽 군사 전문지에서는 한국이 이미 KSS-3 배치2에서 10MW급 전농축 원자력 추진체 설계를 검토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핵잠 설계에 기반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이 방식으로 핵잠을 설계할 경우 미국식 고농축 연료보다 설비 비용은 약 35% 줄어들고 연료 교체 주기 또한 기존 디젤잠 대비 20배 이상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연료 제조 공정 측면에서도 두 나라의 기술 철학은 다릅니다. 미국은 농축, 연료 압착, 공기, 모듈화까지 모두 분리된 주기형 생산 체계를 유지하지만 한국은 원전 부품 공정에서 자동화율 70% 이상, 품질 관리 자동 검사 비율 80%를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농축을 시작할 경우 미국보다 낮은 인건비 구조와 높은 공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단가를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한국에 눈을 돌린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기술적 위험은 미국이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과 속도는
한국이 담당하는 구조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핵잠 건조 속도 비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은 평균 84개월이 걸리고 공정 지연은 2.5년까지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의 장보고 3 배치2는 평균 60개월로 미국 대비 25% 이상 빠른 제작 속도를 기록했으며, 이런 속도는 디지털 트윈 기반 자동 설계 시스템 덕분에 실제로 더 단축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결과 외신 분석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착수할 경우 첫 기체를 7, 8년 내로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시각을 더 들여다보면 한국에 대한 평가가 과거와는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명확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KSS-3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이 축적한 선체 설계 기술, 전기 추진 기반 구조, 그리고 3,7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핵잠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잠수함 조립 공정에서 모듈 화율이 80% 이상이고 용접 자동화 비중도 유럽 평균보다 12%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핵잠을 건조할 때도 공정 리스크를 줄이고 일정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신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체계를 한국이 직접 건조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나온 일부 안보 전문 매체는 한국의 조선 산업 밀집도와 인력 플랫폼을 강조하며 미국이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산 지연 문제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완화하려는 흐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생산은 현재 일정 지연이 평균 2.5년 이상 발생하고 있고 주요 부품 생산 지연율은 30% 수준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주요 조선소들의 연간 잠수함 건조 가능량이 늘어난 상태고 자동화 도입률도 70%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 격차는 미국이 한국의 눈을 돌리는 이유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흐름의 맥락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의 핵비 확산 관련 질문에 핵무기 개발과 핵연료 사이클 기술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차분하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가 규정하는 핵비 확산 핵심 범주는 핵무기 물질로 이어질 농축도와 플루토늄 분리 공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며 원전용 전홍축 우라늄의 국내 생산은 일본처럼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건 한국이 핵무장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핵연료 자립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 특히 한국인들의 귀를 확 잡아당긴 내용은 러시아에서 우라늄을 30% 수입하고 있다는 정량적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연간 5,000톤 이상의 우라늄을 원전 운용에 사용하고 있고 국제시장에서의 공급 불안정은 전력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이 자체 농축 능력을 확보할 경우 연료 안정성뿐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5대5 동업까지 제안했다는 건 사실상 한국을 핵연료 패권의 공동 파트너로 받아들일 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량 데이터로 비교하면 이번 5대5 동업 제안은 한국을 단순한 원전 수입국이 아니라 핵연료 시장의 공동 지배자로 끌어올리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밀집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은 한국이 이제 단순한 잠재적 보유국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체계를 실제로 굴릴 준비가 된 국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핵잠을 움직이려면 필수적으로 농축 우라늄 공급망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스스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곧 한국이 완전한 기술 독립 단계로 넘어선다는 의미였습니다. 외신들은 이 지점을 한국이 핵연료 자립이라는 고지를 점령하는 과정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번 승인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전략 지형을 통째로 흔드는 분기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이 세계 질서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나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권한, 핵잠 건조 역량,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세 축을 한 흐름으로 묶어냈고, 외신은 한국이 이제 기존 강대국 틀 안에서 뛰는 국가가 아니라 새 판을 설계하는 국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조선 원전기계 방산 산업을 서로 맞물리게 구축해온 한국의 통합산업 구조는 이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백을 정확히 메우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세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은 새로운 질서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포이펫에서 무너진 것은 전선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마지막 완충지대였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을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한 장면은 폭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포이펫 상공의 조명탄이 터진 직후 도시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선에 투입된 병력이 아니라 범죄단지 내부 인력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장면은 질서 있는 대피가 아니라 급박한 집단 이탈이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중국 국기가 내걸렸고 일부 조직원들은 차량과 도보로 동시에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포이펫은 캄보디아에게 국경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와 동남아 안보분석 매체들은 포이펫을 캄보디아 비공식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온라인 사기와 불법 도박을 포함한 범죄 산업 규모는 연간 수십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돼 왔고 이 자금은 국경지대를 통해 세탁되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캄보디아 GDP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 흐름이 이 지역을 거친다는 분석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국경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느슨한 통제, 그리고 무력 충돌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군의 포격이 시작되자 이 전제는 단시간에 붕괴됐습니다. 태국군은 포이펫에 위치한 범죄단지 0개 건물 2곳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하나는 보이스피싱 전용으로 사용되던 시설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무용으로 쓰이다 군사시설로 전환된 건물이었습니다. 해외 군사 분석에서는 이번 타격을 무작위 공습이 아니라 기능 제거 작전으로 해석했습니다. 범죄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을 제거함으로써 도시 자체의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포격 이후 포이펫 내부에서 조직원 이탈 장면이 연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선에서의 패배보다 더 빠르게 체제 내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선 상황도 캄보디아에 불리하게 전개됐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 탱크 최소 4대를 탐지했고 이 중 일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군은 BM-21 다연장 로켓으로 대응했습니다. BM-21은 122mm 로켓을 사용하는 구형 체계로 최대 사거리는 약 40km 수준입니다. 대량 발사가 가능하지만 유도 기능이 없고 정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전황 보고를 보면 다수의 로켓이 군사 요충지를 벗어난 지역에 떨어졌고 전술적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군 한 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전선 주도권을 흔들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태국군은 총안마 지역에서 캄보디아 측 위협 요소로 판단된 군사 목표물 최소 18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후 해당 분쟁 지역을 전부 장악했다는 전황이 전해졌습니다. 수린주와 사케우주 일대에서는 민간 거주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빠르게 캄보디아 쪽으로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사적 열세 위에 외교적 부담까지 겹치기 시작한 셈입니다. 해상 상황도 동시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연안에서 태국 해군 함정이 여러 차례 목격됐고 봉쇄작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해상 통제는 실제 격침이 없어도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캄보디아는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 항로가 제한적입니다. 항로 통제 시간이 늘어나면 연료와 군수 보급, 민간 물류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총성보다 먼저 물자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휴전 회담은 장소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개최를 요청했지만 태국은 국경 도시 개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현장 상황을 제어할 실질적 수단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직면한 현실은 전투의 승패를 넘어섭니다. 포이펫이라는 비공식 완충지대가 무너졌고 범죄 네트워크와 자금 흐름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주도권을 잃었고 해상에서는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시간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국기를 내걸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장면은 이 전쟁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군사적 충돌보다 더 위험한 국면, 국가 통제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0일 태국 캄보디아 전쟁 영상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전력 격차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중심으로 한 공군력, VT-4 전차와 포병, 공격 헬기까지 갖춘 종합 전력을 운용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비어있고 구형 포병과 소련계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지뢰와 부비트랩 같은 비대칭 전술에 의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태국이 하늘과 장거리 타격을 장악하는 순간 교전의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의 방산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동남아는 이미 K9, 천무 FA-50이 활발히 진출한 시장이며 실제 전장에서 공군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증명될수록 한국산 고전기과 지상전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제 새벽에 올라온 위성사진 한 장에 동남아 지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약 800km, 공식 통계로 817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따라 점처럼 찍힌 폭발 흔적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선 위로 태국 공군의 F-16 편대 비행 궤적이 굵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통신사는 태국 공군이 전투기와 포병을 동시에 투입해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마비시키려는 공세작전에 들어갔다고 전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 병사 1명과 캄보디아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휴전이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투기가 뜨는 상황이라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 유력 일간지는 이번 교전을 두고 7월 교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전역에서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국경 마을 주민 거의 15만 명이 집을 버리고 탈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절반 넘는 피해가 민간 시설에 집중됐다는 대목에서는 동남아가 관광지가 아니라 전장이 됐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중재했던 휴전 합의가 겨우 2달 만에 깨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경 분쟁이 동남아 전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시험대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재충돌을 전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들게 성사시킨 휴전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양측을 압박했지만 정작 국경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식 속전속결 평화협정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종합뉴스 채널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식 평화 모델이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 여러 분쟁 현장에서 2-3개월짜리 휴전만 반복하다 끝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를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다른 분쟁 지역과 함께 묶으면서 강대국 지도자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분쟁이 실제로는 폭발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시한폭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한 문장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하늘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태국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미국제 F-16 전투기,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까지 합쳐 수십 대의 항공 전력을 굴리는데 캄보디아는 이 하늘에 맞설 전투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전 내내 캄보디아가 꺼내든 카드는 중장거리 포병과 구형 다연장 로켓, 그리고 국경지대 곳곳에 설치해둔 지뢰와 부비트랩 정도뿐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온 태국 공군의 항공폭탄과 정밀 유도탄 앞에서 캄보디아의 지상포대는 20대가 많지 않았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군이 아니라 민간 마을로 번져가는 그림이 외신기사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신이 특히 충격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국경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주유소 편의점이 포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 간식을 사러 나갔던 가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남은 가장이 무너지는 장면, 학교와 병원이 일괄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교실 대신 방공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연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사망자는 10여 명, 부상자는 수십 명 수준이지만 실제 국경지대에서는 1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경 분쟁이 이미 소규모 전쟁급 충격을 지역 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조약 동맹이었고 코브라 골드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년 소화하면서 공군과 특수전 능력을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제 전차와 구형 포병, 러시아, 중국 계열 소화기 위주의 지상군에 의존해왔고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력을 꺼내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동남아 한 구석의 지역 분쟁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동맹과 파트너를 둘러싸고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 이 국경 분쟁은 동남아 속 작은 칩 하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자주포와 장갑차, 함정,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수출하면서 무기 파는 나라를 넘어 전력 패키지를 설계해주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 말은 곧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든 그 현장 어딘가에는 한국에서 만든 장비나 한국과 경쟁했던 무기 체계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 방산업과 외교, 심지어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반복한 표현 중 하나는 공중 우세 정치학이었습니다. F-16을 날릴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휴전협정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어느 쪽 협상이 더 유리한지, 누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가 이번 분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이 전투기와 포병을 앞세워 국경마을 몇 곳을 장악하면 휴전 테이블에서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 역시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력, 방공망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울리는 포성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아도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동맹에 기대면서도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을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는가?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방공 체계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됩니다. 동남아의 작은 국경 분쟁을 다루는 기사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미래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떤 동맹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동남아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의 국적이 바뀌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한국산 무기와 경쟁국 무기의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분쟁의 전개 방식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외교 전략과 방산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울이 됩니다. 전투기가 없는 나라가 겪는 현실, 공군력이 압도적인 나라가 택하는 정치적 선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